유럽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한국은 금보다도 희귀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선언해 파장을 일으킨 건데요. 이를 들은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만 단 7분 만에 한국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 배경을 조목조목 밝혀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가진 금보다 값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중국 전문가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재민입니다. 중국에서 온 바다 전문가죠. 30년간 바다만 파고 살았어요. 각국이 바다를 통해 부강해지도록 돕는 일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까지 세계 곳곳을 누볐답니다. 큰 항구를 짓고 해상 권익을 확보하도록 도왔죠. 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제압하면 세계를 제압한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큰 해군을 보유한 나라가 가장 부유했거든요. 주요 해상 교통로를 장악한 국가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제 일에 무척 자부심을 느꼈어요. 각국에 성공의 열쇠를 제공한다고 믿었거든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바다를 최대한 많이 차지하고 항구를 최대한 많이 건설하고 해상로를 최대한 많이 통제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을 생각하니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엔 석유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확인해봤지만 확실했어요. 금도 없었죠. 보물이 넘치는 광활한 땅도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매우 작은 나라였어요. 몇 시간이면 전국을 횡단할 수 있을 정도였죠. 게다가 전쟁으로 크게 상처받은 나라였습니다. 분단되었고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죠. 지도에서 본 한국은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작고 상처받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한국 선박이 모든 바다를 누비고 있었죠. 한국 전자제품이 전 세계 가정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음악과 영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고 강력해질 수 있을까요? 한국 지도를 몇 시간씩 들여다봤어요. 한국 도시들의 사진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봤죠. 알면 알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광활한 유전이 없었어요. 남아프리카 같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도 없었죠. 캐나다 같은 끝없는 삼림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광대한 농토도 없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이 질문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질문이 따라다녔어요. 파키스탄에서 일할 때도 한국을 생각했어요. 케냐에서 항구 건설을 도울 때도 한국이 궁금했죠. 인도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 간단한 법칙이 틀렸을지도 모르겠더군요. 바다를 제압하면 세계를 제압한다는 것이 진짜 비밀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편으로 특별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바다와 국가에 관한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교수, 외교관, 정부 관료,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 말이에요. 흥미진진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었거든요. 천연자원이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법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국가가 성공하려면 석유, 금, 그리고 다른 보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죠. 최고의 정장을 챙겼습니다. 연설문을 준비했고 차트와 그래프를 출력했어요. 세상에 성공의 열쇠를 가르쳐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 5분 만에 제 온 세상이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인생 작업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었죠. 보스턴행 비행기표가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연설문도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바다에 대해 가르쳐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답니다.
비행기는 보스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붐비는 터미널을 걸어 나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흥미진진했죠. 하버드 대학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산책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죠. 학생들이 책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똑똑하고 중요해 보였습니다. 회의실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높은 창문이 있는 큰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와 모든 것을 밝게 만들고 있었죠. 약 50명의 사람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신문과 TV에서 본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바다에 관한 책을 쓴 영국의 유명한 교수도 있었어요. 각국의 물 문제 해결을 돕는 일본 여성도 있었죠. 전 세계 선박 운항을 연구하는 독일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초대해 준 거였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되었어요. 한 명씩 일어나서 연설을 했습니다. 물고기와 오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해상 무역과 항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바다 및 석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이 제게는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좋은 항구를 가진 나라가 부자가 되었어요. 중요한 바다길을 통제하는 나라가 강해졌죠.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나라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제 믿음을 뒷받침해줬어요. 제 연설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첫 연자원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쓴 교수들, 비싼 정장을 입은 외교관들, 중요해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든 정부 관료들이 있었죠. 제자리에 앉아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연자원이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는 발표를 위해 몇 주간 준비했거든요. 이 모든 중요한 사람들과 제 지혜를 나누게 되어 흥미진진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 주최자가 다음 연사를 발표했어요. 젊은 한국 여성 교수였습니다. 회의실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쳤죠. 큰 화면에 그녀의 연설 제목이 나타났어요. 한국 바다에서 석유보다 소중한 것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석유보다 소중한 것이라고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석유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잖아요. 나라들이 석유 때문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 교수가 말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죠. 제 연설 생각은 있고 아주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석유가 없습니다라고 그녀가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금도 없죠. 천연 보물도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무역의 99.6%를 바다를 통해 합니다.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흥미로워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바다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어요 라고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연결되기를 선택했죠. 잠깐, 바다와 연결된다고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간 각국의 바다를 통제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바다와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이 나왔어요. 나라가 무척 가난해 보였습니다. 도시들은 작았고 도로는 흙길이었고 건물들은 단순하고 낡았어요. 1960년대에 한국은 매우 가난했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1인당 연간 소득이 $100도 안 됐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마디 한마디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한국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거대한 크레인과 대형 선박들이 있는 큰 항구들이 보였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같은 놀라운 항구들을 건설했죠. 이 항구들이 한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을 응시했어요. 이 항구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건설을 도왔던 어떤 항구보다 컸어요. 세계 모든 나라의 선박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밤낮으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은 간단한 것들을 수출했어요 라고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가발과 신발을 만들어 다른 나라로 보냈죠. 이런 단순한 제품들을 만드는 한국 노동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런 바다 연결을 통해 한국은 자동차, 선박,
컴퓨터 칩을 만드는 법을 배웠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였거든요. 교수는 바다를 이용하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통제하는 대신 한국은 바다를 이용해서 배우고 성장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바다 네트워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을 모든 대륙과 연결하는 빨간 선들이 그어진 세계 지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모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들이 모든 나라에 도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석유는 고갈될 수 있지만 연결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한국의 바다 항로를 보여주는 지도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손가락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동남아시아로, 인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믿어온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제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바다를 통해 연결되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이 한국을 세계 모든 석유를 가진 나라들보다 더 성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교수가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터져 나왔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거기 앉아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어요. 다른 나라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비밀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한국 교수가 연결은 영원히 지속됩니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몇몇 교수들은 서로에게 흥미진진하게 속삭이고 있었죠. 회의 주최자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각상처럼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입은 벌어진 채였죠. 30년간 배운 모든 것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았어요. 한국 교수는 바다를 통제하는 대신 바다를 통해 연결되는 것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금도 없고 어떤 천연보물도 없이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여줬어요. 한국은 바다를 무기가 아닌 다리로 사용했던 거였죠.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에 똑같은 것을 가르쳤거든요. 바다를 제압하면 세계를 제압한다고 말이에요. 더 큰 해군을 건설하도록 도왔어요. 더 많은 바다 영토를 차지하도록 도왔죠. 바다를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했던 거예요. 한국은 바다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이용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이 한국을 모든 석유와 금을 가진 나라들보다 더 성공하게 만들었던 거죠. 혼란스럽고 동시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틀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30년간의 제 작업이 잘못된 생각에 기반할 수 있었을까요? 회의 주최자가 한국 교수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여러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다른 전문가들이 무역 수치와 항로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 기술과 국제협정에 대해서도 질문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종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폭발할 준비가 된 화산처럼 제 안에서 커져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어요.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회의 주최자가 저를 가리켰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저를 돌아봤죠. 한국 교수가 차분하고 참을성 있는 눈으로 저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심장이 북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 자유로운 바다 통로가 막힌다면요? 한국의 바다 연결이 여전히 자유로울까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중국이 바다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수가 방금 말한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교수가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나거나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사려 깊고 차분해 보였죠. 한국은 단 하나의 바다 항로에만 의존하지 않아요라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평양,
동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 유럽까지 많은 다른 경로를 이용하죠. 세계 지도가 나온 새로운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빨간 선들이 수십 개의 다른 바다 항로를 통해 한국을 수십 개의 다른 나라들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은 어떤 나라도 바다를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어요.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여 물어봤습니다. 큰 해군을 가진 나라들이 그 바다 항로들을 통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수가 대답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의를 주도하고 있던 유명한 미국 교수인 톰슨 교수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색 머리와 진지한 눈을 가진 키 큰 남성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 종종 번영에 실패하는 것은이라고 톰슨 교수가 깊고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원에만 의존하고 국민을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원 대신 사람과 연결을 선택했죠. 그의 말이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자원에만 의존하고 국민을 발전시키지 않는다고요. 제가 도와왔던 나라들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 제가 해왔던 조언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 한국은 교육, 기술, 혁신에 투자했습니다라고 톰슨 교수가 계속했어요. 통제가 아닌 협력에 기반한 연결을 구축했죠. 그래서 한국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한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의 제 인생 작업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바다에 대해, 권력에 대해, 성공에 대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수가 톰슨 교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진실을 일찍 이해했고 바다를 우정과 협력의 길로 만들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머릿속에 수백만 가지 생각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어쩌면 바다를 통제하는 것이 성공의 비밀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바다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 진짜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다른 것에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한국과 그들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그들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회의가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서류를 정리하고 배운 것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장난 로봇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 가방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연설문은 여전히 읽히지 않았죠. 제가 말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쓸모없어 보였어요. 멍한 상태로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보스턴 거리는 사람들과 자동차로 붐볐지만 저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30년간의 제 인생 작업이 단 하나의 오후에 흔들렸던 거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교통소음을 제외하면 방은 조용했어요.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틀릴 수 있었을까요? 30년간 바다를 통제하는 것이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어요.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며 똑같은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더 큰 해군을 건설하도록 도왔어요. 더 많은 바다 영토를 차지하도록 격려했죠. 바다를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세계 지도자들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수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바다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이용해 세계로부터 배우고 다른 나라들과 연결되고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접근법이 제가 가르쳤던 어떤 것보다 더 잘 작동했던 거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보스턴 항구가 바다 쪽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선박들이 어두운 물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여기서 보니 바다가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나라들이 그것을 두고 싸운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어쩌면 바다는 소유되기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바다는 공유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제 전체 경력 동안 바다를 정복하고 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왔거든요. 바다를 전쟁터로 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수가 옳다면 어떨까요? 바다가 사실은 달이라면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들이 기억났어요. 세계 구석구석을 항해하는 한국 선박들 말이에요. 곳곳에 항구에서 싣고 내리는 한국 제품들 말입니다. 한국은 바다를 우정과 무역의 고속도로로 바꿔놓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제가 조언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한 걸까요? 제가 그들의 문제를 더 좋게 만드는 대신 더 나쁘게 만든 걸까요? 제가 방문했던 작은 섬나라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에게 물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군대를 건설하라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돈으로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대신 다른 나라들과 연결되는 데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깨달았어요. 나라들에게 의심스럽고 공격적이 되라고 가르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임으로써 성공했던 거였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여전히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침대에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어요. 한국 기업, 한국 혁신, 한국 교육에 대한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려 했어요. 한국은 비밀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공유했어요. 한국은 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건설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인 부산항의 영상을 찾았어요. 카메라가 거대한 크레인들이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나라의 선박들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어요. 다른 국가 출신의 작업자들이 함께 일하며 화물을 싣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항구를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게 항구는 항상 권력과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구는 협력과 우정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호텔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저 자신도 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거였어요. 이 기적의 나라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다를 무기에서 연결을 구축하는 도구로 바꿨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 늙은 바다 전문가가 다시 학생이 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준비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읽어봤어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페리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가 사방으로 펼쳐져 밝은 햇빛 아래 파랗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간 연구해온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공유해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흥미와 긴장으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마침내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바다를 우정과 성공의 다리로 바꿨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페리가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구가 정말 거대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금속 거인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형색 컨테이너들이 레고 블록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선박들이 부두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평화로워 보이는지였어요. 다른 나라 출신 작업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작업자들, 중국 작업자들, 필리핀 작업자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하나의 큰 팀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항구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경이롭게 지켜봤어요.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군함과 무기를 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통제와 지배의 징후들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신 협력과 우정을 봤습니다. 민호라는 젊은 한국 항만 작업자가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어요. 저를 이런 것을 처음 보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다를 통제하려 하는 대신 바다가 당신들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가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 주변의 모든 배들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바다를 재산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요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바다와 친구가 되면 바다가 당신을 온 세상과 연결해줘요. 그의 말이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바다와 친구라고요. 바다를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30년간 바다를 정복하고 소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바다와 친구가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한국 시골을 여행하며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한국은 작았지만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속철도, 현대적인 고속도로, 효율적인 항구들이 모두 거대한 기계의 부품들처럼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이 세계와 연결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여러 한국 회사들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해운 임원들, 무역 관료들, 항만 관리자들을 만났어요.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바다를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바다를 이용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우정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한국 무역 항로 지도를 보여줬어요. 빨간 선들이 한국을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한국 자동차를 미국으로 실어 날랐어요. 한국 선박들이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수송했어요. 한국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처럼 모든 곳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적이나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선생님이자 파트너로 봤어요. 한국이 자동차 만드는 법을 배울 때는 독일과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개발할 때는 미국과 유럽에서 배웠어요. 한국은 항상 배우고 항상 성장하고 항상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주를 보낸 후 마침내 그들의 비밀을 이해했어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 석유나 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원은 연결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인천항에 서서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수년간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바로 그 바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되었어요. 통제해야 할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고속도로였어요. 수년간 제가 조언해왔던 모든 나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에게 의심스럽고 공격적이 되라고 가르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임으로써 성공했던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벽을 쌓으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리를 건설함으로써 성공했던 거였죠. 그날 밤 저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라들에게 한국의 방식을 가르치겠다고 말이에요. 바다를 통제하는 대신 바다를 통해 연결되는 것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자원을 소유하는 대신 연결을 공유하는 것을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지배 대신 협력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선생님에서 학생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선생님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선생님으로 말이에요. 바다의 진짜 비밀을 배운 선생님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